이번 시간은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비용도 뭐 전산회계 2급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외환 관련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비용 인식 기준 보시면 수익하고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크게 보시면 직접 대응이 있어요. 즉 직접적인 인과, 즉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즉 매출이 있으면 매출원가가 있죠. 그리고 매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매출이 있으면 매출 운임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 대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 간접 대응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체계적, 합리적 배분 해갖고 특정 수입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에 공헌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서 지득원가를 체계적, 합리적 배분하는 과정이 감가상각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간접 대응되는 게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대응은 안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이때 기간비용, 즉 일시에 비용 떤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고 선전비죠. 따라서 김연아를 통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 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대표적인 게 광고 선전비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매출액은 우리 순매출액이죠. 그래서 총 매출에서 매출 할인, 엔트리 할인을 차감하는 거 재고자산에서 배웠습니다. 매출원가 상품 특이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 회계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 제품 매출원가, 이것은 제품 특이점을 그리실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 산출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제조 경비하고 판관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제조 경비는 어디서? 원가 회계에서 나옵니다. 결국 판관비처럼 급여서부터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생활공과 쫙 있습니다. 즉 제품 제조활동 관련 비용이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판관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판매 활동 또는 관리 활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 급여 중에서 생산직일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판관비에서는 급여라고 표현하지만 제조경비에서는 임금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여금이란 별도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상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있어요. 일용 근로자일 경우에는 작급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하니까 반드시 작급을 사용해 갖고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관비에 수도 광열비가 있죠. 근데 제조경비에서는 전력비하고 가스 수도로 나눕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전기 요금 이외에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이것은 어디다가 가스 수도로 제조경비 항목에다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소모품비 있죠. 간혹가다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다 그러면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용지 이런 것이 다 사무용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도서인세비서도 쫙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접대비 있죠. 접대비가 2024년서부터 세법에서는 업무 추진비라고 불립니다. 근데 회계에서 접대비가 계속 갈지 그것도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나 업무 추진비나 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배웠죠. 그리고 광고선전비 기간 비용화한다 할 적에 광고선전비가 있었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건물관리비. 그래서 건물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건물관리비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 보시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배당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임차료는 영업 관련이기 때문에 판관비가 된다는 거, 이 차이를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기매진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당기매진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차손이익, 즉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이 있죠. 외환 거래시마다 발생되는 게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입니다. 그
근데 하단에 보시면 환산한다는 거 아시죠?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환산손익, 이것은 1년에 한 번 딱 결산일에 평가겠죠. 결산일 환율을 갖고 평가하는 것을 환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외화 환산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란 계정 과목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외환 차손익, 외환 환산 손익을 한번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달러나 엔화가 났어요. 이럴 경우는 달러로 회계 처리하고 거기다가 환율을 적용하시면 원화 금액이 나타나죠. 그 차액이 차변입이면 외환차손, 대변입이면 외화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C 은행으로부터 $10,000 환율은 얼마? 1,1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자율 10%, 만기 6개월, 현금 차입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00 그러면서 1,100원이죠. 그러면 1,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00원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1,10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일본 JPT사의 상품 $5,000를 외상 매출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00죠. 그래서 1,150원을 곱하시면 5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도 마찬가지죠. 상품 매출액 1,150원 곱하시면 얼마? 575만 원이 상품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10,000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 이자를 $250를 계산하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과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기만 환율 1,200원으로 평가하다 되어 있죠. 먼저 이자 비용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이자 비용 $250 그래서 기말 환율이 1,200원이죠. 이거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얼마?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원 곱하기 $250 이렇게 하시면 30만 원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리고 우리 부채에 대해서 차입금 $10,000에 대해서 기말 환율 1,200원으로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즉 공정가액 $10,000 곱하기 1,200원이죠. 근데 장부가액은 $10,000 곱하기 1,100원에 빌려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부채가 늘어났죠. 부채가 늘어나니까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을 하면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을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산이죠. 공정가액이 $5,000 곱하기 1,200원, 600만 원이죠. 근데 장부가액은 $5,000 곱하기 1,150원이니까 575만 원. 결국 25만 원만큼 늘어났어요. 자산이. 결국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을 증가시키면서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다음 해 1월 31일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환율은 1,100원이네요. 그 외환 차손익을 계산하실 줄 아시겠죠? 결국 기말의 장부가액은 $5,000 곱하기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돈이 들어온 것은 $5,000 곱하기 1,100원이니까 550만 원이 들어왔죠. 따라서 차변에 $5,000 곱하기 1,100원 하시면 550만 원이 되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때 환율은 기말 환율로 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얼마로? 1,200원으로. 따라서 60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 사이 차액이 나타나는 게 차변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환 차손. 따라서 외화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게 외환 차손, 외환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화로 분괴할 적에 먼저 외화로 한 다음에 환율을 적용시키면 쉽게 분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있고 자산 수징이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자비익 자비손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차산 감모 손실이 있어요. 비정상 감모 영업의 손실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있고 재손실이 있어요. 재손실하고 보험차익이 있죠. 이것은 총회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가 총회법은 전산회계 2급에서 매출 인식할 적에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별도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했으면 재 시에는 재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보험금 수령 또는 확정 시에는 보험금 수익 또는 보험 차익으로 각각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공장 건물 취득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계획 300만 원이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료를 청구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불이 나갖고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먼저 건물을 날리셔야겠죠.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 날리시고 700만 원에 대해서 재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3월 31일 보시면 한국화재에서 보험금액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보험 차익 8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수정 손실, 정기에 오류했던 것을 수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익일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손실일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중대하지 않는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하시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네요. 근데 만약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이익이 경험에 반영된다는 거, 이것은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울 겁니다. 계정 과목은 동일해요. 계정 과목 동일한데 이것은 이익이 경험 항목이고 위에 있는 것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있는 항목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 결산 시에 선납세금을 대체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하고 내년도 3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선납세금, 미지급 세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